안녕하세요. 신화와 역사를 넘나드는 그리고 전설 속에 존재하는 불교 그 진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신라 시대 어떻게 보면 초창기 가장 안 그러면 한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스님 중에 하나인 원효 스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의상 스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상 원효 하면 다 대단한 분 같지만 무언가 사연들이 또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해드릴 겁니다. 원효 이야기하면 딱 읽어보면 자뻑입니다. 평생 자뻑으로 산 분이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광기에 약간 쩔어 있고, 그러니까는 천재성을 가진 약간 미친 사람, 광인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그래서 언제나 아웃사이더 그룹의 주류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의상 같은 분은 약간 단정한 사람. 단정한 사람. 그리고 의상과 원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장이라고 한 원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원광법사가 어떻게 보면 불교에 바람을 일으킨 게 원광법사고, 그 다음에 이걸 계승을 해서 이제 자장, 직접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인물로 자장 스님이 국가불교를 만듭니다. 국가불교 체제를 만들어서 불교가 확 자리매김하고 어떤 틀이 갖춰지는, 그러니까 자장이 붐을 한번 일으키고, 불교적인 붐을 일으키고, 불교가 그때는 초창기라니까, 신라에서 초창기라니까. 그래서 도선율사 같은 경우가 자장을 호법보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열의 8, 9집이 불교를 믿었다. 신라불교에서, 신라에 그럼 불교 믿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무속입니다. 무속, 천신, 그 다음에 산낙숭배, 산에 대해서. 지금도 산낙숭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애국가에도 천신 숭배가 나오잖아. 하느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교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력적으로 누르면서 국가불교의 틀을 확립하고, 불교가 틀을 확립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렇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면 국가가 작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선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사또까지만 월급 주고 이방부터는 월급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알아서. 이방부터는 월급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고, 알아서 해먹는 구조고, 이 얘기는 뭐냐? 향촌 사회는 뭔가가 없었구나. 이게 국가 시스템에 다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뭐 향약, 두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동 시스템 중에서 어렸을 때 크게 봤었던 거, 돈 띠먹고 도망가는 그 개, 뭐 이런 거. 개주 튀고, 요즘은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문화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개주 튀었다 이런 얘기는 1년이면 몇 번씩 들었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뒤에까지 내려온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교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마찬가지. 국가가 작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을 종교가 하고 있었죠. 그게 의료적인 일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일.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 오래된 종교에는 전부 다 학교와 관련된 그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유럽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래된 미션 스쿨들이 대부분 오래된 학교들이 미션 스쿨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게 왜냐하면 그 교육기관이 현대적인 교육으로 걔네는 넘어갔고, 우리는 그게 무너졌죠. 사실은 동아시아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몰락했기 때문에 전통 교육이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지 못했으니까, 서당은 서당이고 사찰로 얘기하면 강원은 강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려고 시도들을 좀 했었던 흔적은, 뭐 사찰에 있는 강원을 불교대학이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만.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몰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 쪽도 종교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 감당해야 되고, 의료,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절이대금업, 빈민구제,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이상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극장의 기능도 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여러 개 해주다가 지금은 왜 종교가 이렇게 골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걸 전부 국가가 다 하죠. 자장률사가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거, 그 당시에 있었던 삼산오악 숭배나 천신숭배, 하느님, 천신숭배, 그 다음에 삼산오악, 나력, 혈례, 고라, 뭐 이런 삼산, 그 다음에 오악은 뒤에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1월 오악도, 뭐 조선의 임금도 1월 오악도라고 하는 거를 뒤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풍으로 딱 모시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러한 무속적, 신라의 무속적인 구조를 불교가 눌러버린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자장. 그런데 이 자장률사가 계속 황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선덕여왕이 몰락하면서 선덕여왕이 비담 염종의 난 때 제위 16년 만에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난 과정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구세력으로 이제 몰리면서 그 얘기는 제가 전에 해드렸어요. 자장 얘기할 때. 그래서 자장은 결국 명주, 지금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정암사, 월정사, 이런 절들을 거기서 만들게 되는 거. 전혀 동떨어진 데까지 밀려가게 되고 그 밀어내는 세력이 누구냐? 김춘춘, 김유신이라더라. 김춘춘, 김유신한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있다면 그때 그쪽에는 맞서면 안 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야, 그쪽은 맞서면 안 돼. 그쪽으로는 줄을 서야 된다. 그쪽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장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충돌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강원도까지 밀려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해요. 못 돌아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정암사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라 불교의 메인은 경주에 당연히 있고 그 경주에 자장이 빠지게 되면서 여기 세력이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불교파는 커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고려 때까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고려에는 그렇게 사대주의가 뚜렷하지 않아요. 중국을 약간 그냥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거란, 여진, 뭐 외침도 여러 번 당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통일돼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한테 못했어요. 송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송나라도 나중에 이제 남송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우리랑 연합을 해야 돼. 위에도 지그들도 요나라 금나라가 있어서 우리한테 네가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아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적기는 한데 캐스팅 보디 같은 걸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땡겨와야 돼. 땡겨와야 돼. 그러니까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원나라 때는 한족보다 중국 한족보다 우리가 위치가 더 높았고 우리는 부마국이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별로 없었는데 조선이 아주 그거에 대해서 사대주의에 대해서 미쳤죠. 청나라하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가깝다니까. 청나라하고. 그래서 청나라 쪽에서 우리한테 형제하면 안 되겠니? 처음에 이랬다니까. 근데 어디 오랑캐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소중화. 우리가 중화를 대변자는 우리야. 중국의 대변자는 우리야. 그 뒤로도 계속했습니다. 그걸 계속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청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좀 갔죠. 그래서 그 사대주의의 공백을 채우고 들어오는 게 일본이 빨리 채울 수 있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통치 기간에 비해서 빨리 장악할 수 있었던 게 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었는갑다. 줄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무너졌을 때는 미국으로 그 사대주의가. 그래서 일본은 쌀미자를 쓰는데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면서 계속 미국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죠.
미국은 진짜 아름다운 국가지. 임진왜란 식으로 말하면 제조지은을 입혀준, 다시 나라를 만들어준, 명나라가 참전을 안 했으면 일본한테 망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요. 우리가 식민지까지는 안 갔을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제조지은이라고 했거든. 다시 나라를 만들어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쟁은 비슷했죠. 미국이 안 나서줬으면 우리가 기사회생에서 이길 확률도 있었어. 쉽지 않죠. 시작하자마자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야 그거를 어떻게 밀고 오겠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메가더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존숭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도 무당들 중에 메가더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힘의 공백이 딱 생겼을 때 다음 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장이 붕괴됐을 때, 자장이 무너졌을 때 이거를 들어간 사람이 원효와 의상이에요. 그래서 자장이 계속해서 전체를 주관하고 자장 세력이 계속 주관하고 있었으면 아마 원효와 의상이 저렇게까지 뜰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원효와 의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원래부터 아웃사이더예요. 이 사람이 이 아웃사이더 그룹이 있다니까. 이 양반이 리더고 여기에 대한 사복, 그 다음에 이해동진이라고 나올 때 해공, 해숙, 해공, 해숙 뭐 이런 사람들 약간 기이한 행동을 하고 민중적으로 불교가 다가가고, 자장이 국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민중으로 퍼져가는 불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장 같은 경우 자장이 결국 김유신, 김춘추한테 깨졌고 주에 밀렸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웃사이더 팀입니다. 이쪽이 아웃사이더 팀. 아웃사이더 팀의 리더가 원효예요. 이 사람들은 약간 민중적이고 신통, 신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행.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그룹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저게 멋있어는 보이는데 저렇게 되면 저게 내로남불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로남불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시절이 있었다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가 80년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격변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사회가 안정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높은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들의 리그 속에 존재했던 것들이 퍼지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장은 국가불교, 그러니까는 귀족 중심의 어떠한 시스템을 딱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저 사람들이 퍼뜨려 나가는. 그래서 의상의 화엄종이 어떻게 보면 교종을 주도하면서 신라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의상은 도대체 왜 부석사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게 원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상 얘기하고 승전이라고 하는 의상과 연결된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화엄종, 초기 화엄종의 전수자들이 경주에 못 살아. 리더면 황룡사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황룡사에 못 살아.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왜 그런 총구석으로 갔느냐? 의상은 수행하려고 부석사 갔느냐? 거기에 이제 또 사연이 뭔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장은 무너졌지만 자장계가 황룡사를 장악하고 그거는 안 무너졌던 것 같아요. 황룡사를 누가 장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삼국통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황룡사까지 신경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같고 신경 쓸 여력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결론이 난 입장에서 봤을 때 신라가 결국 삼국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신라가 생각보다 약체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자여서 누르면서 가는 게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 뒤집어야 됐고, 그다음에 당나라를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야 됐고, 당나라가 좋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남의 나라 전쟁에 뭐 한다고 주력 군대를 막 투입시켜. 그러니까 서로들이 생각이 다른 거야. 그거를 잘 꽈서 이렇게 땡겨 와야 되는 게 신라의 역할이었던 거고, 쉽지 않은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동아시아에 십자 전쟁이 있었다.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외가 한 팀이었고, 일본, 그 다음에 당과 신라가 한 팀, 가로 세로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안 껴도 됩니다. 여차하면 빠져도 지구들이 어쩔 건데 당으로 쳐들어올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신라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꽈서 땡겨와야 되는 거야. 왜? 신라는 당에 참전을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다 타개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 범민이잖아. 이거 신라의 이 정신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는 조선이 저런 걸 배워야 돼. 저렇게 해서 당의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을 해놓고 고구려 백제가 끝나니까 바로 당나라 뒤통수를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리더는 저렇게 해야 돼. 바로 배신 땡기고 선제 공격하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소정방 무덤이 중국에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한반도에서 김유신한테 죽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쟁이 아니고 야비하게 뭘 타가지고 죽인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어, 썰이. 근데 생각보다 유력한 썰이에요. 생각보다 유력한 썰이야. 그래서 이런 정신 자세 굉장히 대단하긴 한데, 요런 혼란기 속에서 요 자장은 제거했으니까 됐는데, 요쪽까지 디테일한 데까지는 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상 같은 경우도 부석사까지 가게 되는 게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는 신분 때문에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효는 신분이 육두품이니까 이제 신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게 자뻑의 제왕이고 이름 자체가 자뻑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누구한테 출가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 깎은 것 같고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효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게 봐봐. 원효가 첫 시작, 내가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첫 새벽이라는 뜻, 이게 새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초이불일, 부처님의 광명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의 지혜 광명이 처음으로 빛났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아니었으면 너네는 진짜 개뿔도 아니다. 이런 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자만스럽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저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 양반의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똑똑한 천재가 세상이라고 하는 신분제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그럴 때 세상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요 위에 그룹들을 왕따시키는 거지. 너네는 또라이다. 내가 또라이가 아니고. 라는 식 작전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용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쪽 나중에 원효계 쪽에서 원효의 어떻게 보면 제자 그룹 뭐 이게 제대로 있었는지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미화를 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거의 자뻑입니다. 자뻑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 양반은 속퇴했잖아.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제자 그룹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속퇴해서 마누라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배우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참 그렇잖아 이게.
저 양반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확실한 건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리고 그거를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문열 플러스 김용옥 정도? 근데 김용옥 선생님 요즘 말고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김용옥 선생님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어. 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였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은 아마 무지하게 진짜 잘하고 험하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담내 4마리래. 신라에 17개 관등이 있었는데 11위. 그러니까는 뭐 별볼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은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산 사람입니다. 경산 사람이고 그 동네가 불지촌이에요. 부처님 땅. 원효 때문에 이름 저렇게 지은 거예요. 나중에 원효 때문에 부처님의 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원효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불지촌이고 율곡이라고 하는 밤나무 꼴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대. 얘기도 들어보면 좀 거지 같아요. 나 저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길을 이렇게 그 마야 부인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아. 한데 나무가 마야 부인 이야기에서는 무구수, 아수가수가 등장을 해서 그 근심이 없는 나무다. 이래서 해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저 사라수가 이게 밤나무예요. 스토리로 보면 이게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밑에서 갑자기 산길을 느끼니까 이렇게 천막 치고 거기서 애를 낳대. 스토리가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 원효를 누군가가 붓다와 등치시켰구나. 근데 원효가 부처님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부처님이 대처승이야. 이게 뭔 소린가 싶긴 한데 이 사라수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쿠시나가라에서 등장하면 사라쌍수 사이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라수는 이 사라쌍수라고 할 때 사라수 두 그루라는 뜻이거든요. 사라쌍수라고 얘기할 때는 저게 용연향 과목의 나무예요. 용연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침향 들어보셨어요? 침향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향나무를 바다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오래 지나서 그게 매향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한 100년, 200년 뒤에 그걸 캐서 쓰도록.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고 나고 하는 것 속에서 향나무가 좀 바뀐대. 그걸 침향, 묻어놨다 그래서 침향. 그리고 묻었으니까 매향, 물속에 잠겨 있으면 침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들어오는 뭐 베트남산 뭐 그다음에 약으로도 팔잖아요. 침향환 뭐 이런 거 공진단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침향은 나무 안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그 호박이거든요. 호박이 뭔지 아시죠? 소나무 송진이 오래돼서 화석화된 거. 그리고 소나무는 상처가 나면 지가 외부 세균이라든가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송진을 뿜잖아. 아니 맞잖아. 침향은 그렇게 상처가 생기면 그 자기 수액을 뿜는데 그게 침향이에요. 그 수액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은색. 그래서 상처가 난 데를 이렇게 나중에 쪼개보면 침향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나무가 어디 상처가 생겨서 중간에 비거나 이러면 거기에 뭐 벌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면 썩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용연향 같은 경우는 용연향은 못 들어보셨구나. 침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다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향을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용연향 같은 경우는 용연향 계열의 나무가 있어. 그런 식의 수지가 또 발생하는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용연향이라고 그것도 이제 향으로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우고 그럼 뭐 정신이 맑아진다는 뭐 몰라 뭐 그렇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향과 관련된. 그래서
사라수가 용현향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런 나무고 여기는 밤나무라고 나와. 근데 왜 사라수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는 그냥 볼 때에는 밤나무 이름이 사라수일 일은 없잖아.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랑 붙였을 거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가장 완벽해지거든요. 태어날 때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35세 때 1차 깨달음을 얻고 80세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2차의 깨달음이 있어요. 35세 때 깨달음 붓다가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유여열반. 아직은 약간 미진한 열반 되는 거고 1차 열반. 그 다음에 80세 때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이 돼요. 그걸 반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효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다. 사실은 해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엄마가 사라수 밑에서 났대. 그러면 시작부터 끝 예수다. 예수다. 신들은 완전하게 태어난다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요 사라수와 관련해서 저게 이제 밤나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라밤이라는 게 있대. 그렇게 해서 사라사라는 절이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초계사라고 하는 원효가 태어난 집에는 초계사, 원효가 살았던 생가하는 초계사 어디서 태어났냐면 요 사라나무 밑에서 태어났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탄생지고 거기에는 사라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고 나중에 자기네 집은 초계사로 바꿔요. 처음으로 열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하다. 딱 읽어보면 내가 첫 새벽 시작이고 내가 태어난 데는 어디야? 불지촌, 부처님 땅. 그 다음에 나는 사라수 밑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에서 열반에 등극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걸 나는 시작에서 시작한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내 생가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내 집, 내가 출가하면서 그걸 절로 바꿨는데 초계사 처음으로 열었다요. 지금까지 앞에 거는 다 꽝이고 이제부터 첫 시작이다. 태몽은 유성이 안으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오고 태어날 때 뭐 오색구름이 꼈다. 난 저런 얘기는 난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태몽이야 뭐 유성이 올 수도 있고 뭐 용꿈을 꿀 수도 있고 뭐 사과나 가지나 오이나 뭐 이런 거 꿀 수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근데 뭐 태어날 때 뭐 오색구름이 어떻게 저게 유형적으로 가능한 거는 집이 약간 그 큰 연못 옆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물안개가 올라오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요 사라사 얘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 사라사 주지가 나중에 절에 일하는 애가 있었는데 일하는 여종한테 품삯으로 저녁에는 밤 2개를 줬대. 먹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제 관원한테 찌른 거예요. 이거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밤 2개가 임금이 됩니까? 야, 그 시절에도 그걸 찔러. 요즘도 많이 찌르죠. 요즘은 어떻게 찌르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있을 때는 계속 있습니다. 사표 내고 나간 뒤에 찌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 요즘은 그렇게 해. 그래서 뭐 초과 근무를 했다는 둥 뭐 이래갖고 계속 이렇게 다 걸어. 그러면 다 물어줘야 돼. 지금은 그렇게. 근데 저 때도 찔렀대. 찔렀더니 그럼 밤을 가져와 봐라. 근데 밤이 바루에 들어갈 정도로 이만하대 하나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만한 밤이 있대. 그래서 그걸 2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개 많으니까 하나만 줘라. 이렇게 해서 끝났대.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원효가 태어난 장소와 관련된 어떠한 밤나무의 특수 품종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것이 신격화되면서 크다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걸 대단하게 봐요. 밤이 커본들 뭐 좋을 게 뭐 있어. 그래봐야 밤이지.
몰라. 이렇게 크면 뭐 쪄먹기도 어렵고 이게 뭐 되겠나 싶은 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밤 남은 거는 맞아. 그러니까 원효가 태어났다라고 말해지는 그 밤나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밤나무구나. 저거는 진짜 사라수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름만 차용된 밤나무였구나. 부처님이 무우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말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식의 구라를 친 사람이 한 명 있지. 저는 그게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부처님은 친정으로 해산하러 가다가 가마에 문제가 생겨서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이 임시산시를 치고 나온 거고 그때 무진장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고통 없는 나무라는 약간의 그 MSG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찍고 나오는데 고통이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갑자기 가다가 애가 나와요. 이러면 보통 정신 혼란스러웠던 게 아닐 거야.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 아마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일주일 뒤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신다. 그건 감염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겠지. 예. 그리고 그게 초산인데, 예. 초산이면 나이도 어렸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당황스럽고 막 서로 다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됐겠지. 예. 그리고 거기서 노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감염이 그냥 되는 거고, 그럼 뭐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불교사에서 보면 마야부인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야부인이 출연하는 이 스토리가 나오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야부인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마야부인이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의 마리아 같은 역할을 했으면 되는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화되면서 그 여성적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남자입니다. 사람이 남성적인 게 멋있어 보이긴 한데 당신이 힘들 때는 여성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경사에는 안 가도 애사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수요가 존재하다가 불교적으로는 결국 그게 관세음보살로 낙찰이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야부인이 오래 살았다면 마야부인이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는 왜 그 역할이 안 됩니까? 부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쇼다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모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탈락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데려다 쓰냐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게 아마 그 아수가수 그러니까는 무수 나무 밑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 이제 그거를 고통을 없애준 부분도 있지만 천상천하 유아덕존하면서 원래 이런 게 원래 당연한 스토리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불교가 윤색을 시작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중국의 노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뭐 70년인가 있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그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야. 엄마 개고생.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너 뭐야 이랬더니 그 나무를 가리켰대. 근데 그게 오얏나무래. 그래서 이씨가 됐다는 거야. 오야가 약간 개암 같은 겁니다. 오야씨 자두에 자두. 자두에 자두. 그래서 자두씨가 된 거야. 그래서 이씨의 시조가 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원효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스토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가르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나무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게 원판 스토리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나무만 좀 더 신성화되는 거예요. 네. 불교는 무우수가 신성화되지는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가 신성화되죠. 탄생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원효는 자기가 첫 새벽이고 불치촌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 태어날 때의
어떠한 완전성이 강조되는 게 사라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효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뭐 다 해드리기는 그렇고 1시간 만에 다 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경 이야기 어느 정도 해드리고 또 원효가 이제 어떻게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원효하고 의상하고 해서 2개를 해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원효에 대한 전반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